안녕하세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좀 좋아지시는 날이죠. 매주 금요일은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면 이제 금요일이라는 게 확 느껴져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아져. 저희가 다른 분들을 굉장히 제 존재만으로도 기분 좋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오셨다. 이제 주말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아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30일 만에 하신 분도 처음 봅니다. 역대급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외교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외교 쪽 답변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해주시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사실 파격적인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꼈는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은 결코 다르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외교는 늘 관례라는 그렇죠.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존도 중시하고 그리고 약간 무거운 느낌 이런 그렇죠. 거였다면은 그게 왜냐하면 상대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은연중에 네네.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 문제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의제잖아요. 그 의제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의제와 관련된 사람하고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진 분이거든요. 네. 외교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몇 번이라도 저는 만나겠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상대국이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네. 굉장히 전향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네네. 기존 정치 문법이나 외교 문법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고요. 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정상들이 네. 과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실용 외교 우리가 왜 그냥 강의실에서 실용 외교 배우고 뉴스 기사에서 실용 외교라는 단어는 봤지만 그게 네. 현실로 툭 튀어나왔을 때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정말 실용적이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대 국가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거기에 호응하는 국가 정상들이 생각보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네. 3일밖에 안 됐지만 네. G7에서 어쨌든 뭐 외국 정상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한일 정상회담 뭐 간략하게였지만 했었어요. 물론 이제 더 큰 것들이 남아있죠.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시진핑도 만나야 하는데 어제 외신 기자들도 꽤 많이 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외교 안보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저에게 지적한 게 뭐냐면 후보 시절보다 지금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투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졌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대표 시절이라든가 후보 시절 때 되게 뭐 사이드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말 그대로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부드러워지셨고 말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된 부분이에요. 심지어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이제 뭐 여러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자를 두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분쟁이 아닌 논쟁이라고 표한 것도 사실은 되게 포장을 해서 많이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렇군요. 그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외교적 언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걸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절대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상대를 배려해서 외교적 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나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너와 할 수 있다라는 전향적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논쟁 분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 명징한데 일본은 이제 그게 싫으니까 계속
분쟁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끄럽게 그렇죠. 떠들고 있고 우리는 그냥 로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조용히 말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그 개념 규정을 해주시고 그거 아니거든. 분쟁 아니거든. 그냥 논쟁이야. 니네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렇게 일침을 좀 줬는데 그 일침이 예전에는 굉장히 튀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스며들게 약간 톤 조절을 좀 부드럽게,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역시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눈이 띄었군요. 그나저나 우리에게 좀 숙제가 왔습니다. 숙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9월 3일이죠. 9월에 열리는 전승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좀 와주십사 이렇게 타진을 했나 봅니다. 고심이 지금 위성락 실장 지금 고심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자, 저는 사실 이게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 뭐 저기 오실래요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민의 네. 수준이.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외교부 국장급 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얘기가 네. 실질적으로 거의 실무진급에서 저기 네. 뭐 오실 수 있나요라는 얘기가 들어왔고 이제 이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와 가지고 지금 언론 내부적으로 언론에서 뭐 전문가들 그리고 뭐 정치인들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여기에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쟁이 첨예해질수록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명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양쪽 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승절에 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그 첫 만남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할 건지 정상회의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중국 측에서 할 건지 근데 모양상 가장 좋은 거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와서 에이펙에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승절 행사를 굳이 우리 네. 정부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나토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고민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네, 국내 현안이 너무나 시급해서 가지 못한다. 뭐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나토와 좋은 협력을 할 것이 이렇게 포장 잘하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사실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하는 것 자체가 네.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네.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너무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 국장급의 실무진급으로 그렇죠. 전달을 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배려를 했었던가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그 서방 주류 언론이 친중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또 그 색안경을 끼고 볼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야당 정치인들도 똑같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욕할 때. 근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관계 개선하기에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한 게 있으려면은 조용히 있는 게 낫죠. 예. 어쨌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요.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실무적으로 일처리를 당분간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전승절에 초대받았다는 기사가 나오자 이 언론사 내에서도 이제 그 논조를 보면은 약간 분란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한 7월이나 지금 이번 달 7월이나 8월에 혹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래도 또 순서는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고 그리고 9월에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이랬던 사람이 잠깐 그 전승절에 갔다가 그 후폭풍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혹은 또 시진핑이 2015년 이후에 방한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10년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네가 먼저 와. 이런 논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의견들이 다 논리가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네. 일리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게를 시부랑 만나게 되면 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는 못 만난다면 조금 더 이제 고심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중국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초대장이 날려오는지에 따라 또 다를 거예요. 벽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지금 그냥 실무자급에서는
그냥 이대로는 끝난다면 그냥 끝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시진핑이 직접 만약에 초대장을 보내주면 네. 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봐요. 한다고 그게 봅니다. 관계 개선이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네. 그 지금 언론에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전승절에. 네, 이거는 또 저는 중국 측의 언론 플레이라고. 언론 플레이죠. 아, 네. 그건 확실히. 언론 네, 플레이죠. 그래서 또 보는 거거든요. 예. 언론 플레이. 그럼 네. 공식적으로는 안 해놓고는 지금 음. 계속 이렇게 흘리면서 떠보는 상황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네. 좀 보면서 네. 어차피 우리가 그때 그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아, 저는 지금 그때.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이시바 총리 초대했습니까? 지금 그 선거 초대할 때문에 수가 없죠. 왜냐면 왜냐면 선거 때문에. 항일 전쟁. 이 전승절에 일본을 못 가죠. 네, 당연히. 명칭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명칭의 항일 전쟁이죠. 네. 80주년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안 갈 거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에이펙 때 모두 함께 만나서 일단 다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9월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실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정상들 만나고 만날 이런 수도 것도 있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또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오늘 오전에 또 확인하니까 7월 4일이란 중요한 날이죠, 미국에서. 예,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7월 4일에 모든 나라들에게 관세율이 콕 적힌 서한을 다 일괄적으로 발송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워딩이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또 다시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베트남하고도 관세 협상 타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미국에 좀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베트남을 통해서 환적으로 수출을 많이 했던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많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환적에 대해서는 40%까지 물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여항구 본부장이 계속해서 가가지고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갈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양국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아직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위성락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 가가지고 미국 측에 야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해. 그걸 저는 알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측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또다시 구분해가지고 미국 측에 통보를 하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꽝 얘기하는 것과 그래서 별개로 다른 국가별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미국 측에서 우리 측한테 요구하는 건 너무 간절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알래스카 가스관도 미국 측은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네. 조선업과 관련된 협력을 너무 간절히 그렇죠. 원하고 있거든요. 조선업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한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가 쉽사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 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다른 나라 한대더라 뉴스가 계속 트럼프가 이거 한대더라 이래서 일회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된 거는 영국에 의해서 뭐 영국은 워낙 그냥 흑자국이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그렇죠. 이제 어저께 흘러나왔는 이제 베트남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현지 시간 베트남과 일단 협상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좀 신경 쓰이는 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거의 폭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잖아. 뭐 스포일드 됐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또 일본 옆에 있는 우리도 이거 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이 솔직히 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버티면? 들었어요. 네, 그냥 네.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나온 정책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베트남은 사실상은 진 거고, 네. 이 관세 협정에서. 근데 일본도 일본 특성상,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특성상, 그리고 네. 일본 정부의 특성상 그렇게 빨리 그렇게 즉석에서 하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에요, 결정을.
근데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아예 무역 안 할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네.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때 그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비판의 대상자가 다를 거고 계속 타겟팅을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타겟팅을 항상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보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미국이 관심사가 가는 훨씬 또 다른 나라들이 많아요. 네, 네. 유럽이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씩 물 밑에서 네. 실무자급에서 그런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이 하나에 꽂히면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했다가 이거 잘 안 풀리면 그 다음 타겟팅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 얘기했다가 안 풀리면 하마스 얘기했다가 그렇죠. 또 이란 얘기했다가 그래서 그 소나기만 살짝 피하면 우리도 시간 벌 수 있다. 이런 전략들이 각국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하도 겪다 보니까. 일본을 왜 네. 이렇게 때리냐 진짜 버릇없는 국가. 그리고 뭐 총리 이름도 언급을 안 하면서 미스터 재팬이라고까지 하면서 이거 맞아요. 외교적 결례를 한 거잖아. 이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막 관세를 압박을 할 때 저희가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고 저희가 대선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7월에 선거가 있어서요를 핑계로 네. 관세 협상에 카드로 조금 사용을 하자 이랬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구로 바뀌어서 온 케이스예요. 자, 7월에 니들 선거 있잖아. 근데 총리가 겁내 지지율이 낮더라. 야, 너 이 지지율로 이길 수 있겠어? 일본 내부적으로 관세 협상 안 한다고 비판 여론 높던데 이래도 네. 안 할 거야? 이걸 사실은 트럼프가 압박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압박으로. 지금 근데 일본 총리가 이시바 총리가 미국 관세 저 압박에 굴복하면 선거에서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나저나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영상에서도 많이 뜨고요. 이거 뭡니까? 7월 대재앙설.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몇 번 어떤 무슨 책인가 영상에서 나왔던 거고 네. 갑자기 SNS를 통해서 보지기 시작한 소문인데 올해 2025년 7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뭐 홍콩, 태국에서 일본을 향한 관광객들이 갑자기 막 비행기표를 다 취소하고 여행을 취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너무 큰 규모가 돼버리니까 일본 정부에서 나서서 그게 다 헛소문이다, 네. 루머다.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와도 된다. 막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지금 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니까 1999년에 출간된 타츠키류 이 만화라고 합니다. 만화. 네, 내가 본 미래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무려 99년에 네. 이걸 뭐 예견했다는 건가요? 뭔가요? 실제로? 예, 이분이 꿈에서 본 내용인데 이제 이게 일본 내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21년에 개정판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꿈을 꿨는데 2025년 7월 5일에 날짜까지. 네. 정확하게 그리고 새벽 4시 18분이라고까지 해놔요. 그러면서 내일이네요. 내일이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3배 이상의 쓰나미가 온다. 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이 하필이면 중국어 번역판으로 나와가지고 네. 홍콩, 중국, 그 마카오 이런 중국어권에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작가가 나서가지고 날짜는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말을 조금 바꿨어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판사에서 이 책 팔려고 그 네. 날짜를 특정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각 곳에서 사실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 2주 사이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지진,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2주만 해도. 짜잘한 실제, 작은 네. 것들. 토카라 열도 원래 이제 거기 지진 많이 근데 원래 많이 나는 하는데 지역이라서. 열흘 사이에 1000회라고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작년에 사실 그 한창
난카이 대지진설 그렇죠. 나왔죠. 그다음에 후지산이 분화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온갖 공포가 지금 다 결합이 된 거예요. 7월 한참 이제 휴가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럴 시기인데 이 대재앙설이 꽤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국내외적으로. 전문가들은 뭐 이거 관계가 이거는, 없다라고 관계가 얘기를 없다. 하는데 네. 되게 웃긴 게 일본 당국은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재해가 닥쳤을 때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게 구비는 좀 해놔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혹시나 해서 혹시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괜히 그렇죠. 말 잘못했다가 진짜 뭐 일어나면 우연이겠지만. 네, 팔레스타인 무장주파 하마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좀 검토를 하고 있나 봅니다. 이 하마스 전쟁은 맨날 끝난다 하는데 왜 아직까지 계속 안 끝나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 교수님? 이것도 쉽게 안 끝나죠. 이거 그 종교와 관련된 전쟁들은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하게 소멸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일단은 60일 휴전 기간을 잡고 여기 이제 동의하면 60일 안에 뭐 영구적인 휴전 이렇게까지 좀 단계별로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지난 1월에 사실 휴전을 할 때도 3단계로 1단계에서는 네네. 60일 휴전하면서 우리 2단계 논의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1단계가 어이없이 종료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죠. 다시 가자식으로 폭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고 묻는다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면을 받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면 전쟁 끝납니다. 결국은 네타냐후의 정책 운명이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의 운명을 결정. 왜냐하면 참, 제가 이걸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연립정부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그런데 내부에 어쨌든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극우 정당의 정치인들이 3명이 장관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네타냐후를 계속 흔들어요. 강하게 흔들면서 우리가 연정 깨면 너 총리 못하잖아. 너 총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재판받아야 되고 너 보나마나 철컹철컹이야. 게다가 지금 최근에 보좌관들하고 측근들하고 900억 원이 넘는 돈을 카타르로부터 뇌물로 받았다라는 얘기 나와가지고 그거 수사 또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받고 있던 재판 3개에. 그리고 또 터졌어요. 그렇죠.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때 그 부분과 관련된 책임. 그게 있죠. 네, 그 책임도 네타냐후 총리가 어쨌든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정말 다 해소가 된다면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의심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즉각 전격적으로 휴전을 합의했어라고 얘기한 다다음 날 뭘 얘기하냐면 근데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으로부터 사면해줘야 돼라는 멘트를 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스라엘 내정 간섭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야, 네가 뭔데 우리 내정에 간섭하니 이런 얘기가 막 분분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분분하지 않으면서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 그 법원이 재판을 연기해줘요. 연기했어요? 네. 그렇게 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죠. 네. 가자 지구는 다음 주에 휴전이 되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7일 날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방문을 합니다. 네, 또 정상회담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네타냐후가 그 사명과 관련된 보장을 물밑에서 받는다면 저는 휴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네타냐후가 내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지금 뉴욕시가 아주 열광의 도가니라고 할까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새로운 인물이 탄생해서 새롭다기보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놀려가지고 길을 못 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조란 맘다니,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맘다니. 뉴욕시 의원이 미국 그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통과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일단 이민자고요. 이민자.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도 하고 막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거일 거예요. 트럼프는 우파 쪽에 있는 포퓰리스트면 맘다니는 왼쪽에 있는 포퓰리스트예요. 포퓰리스트다. 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트럼프가 워낙 지금 미국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왼쪽에서도 약간 밸런스 식으로 생긴 정치인이에요. 네. 이분 보니까 지금 30대 초반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태어난 거는 우간다인가? 네. 태어났는데 또 우간다. 부모님은 이제 인도계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산 지는 꽤 오래됐고요. 이분의 지금 공약이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공약을 내놓고 네. 있길래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무상보육, 무상교육, 심지어 뭐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슈퍼마켓도 운영을 해야 돼.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 정부 운영 슈퍼마켓 예. 싸게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돼지통뭐 뭐 이런 것도. 네. 어. 무료였다. 예. 뉴욕은 사실 그리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죠.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선에서 통과가 되면서 꺾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쿠오모라고 하는 그 전 지사잖아요. 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쿠오모가 대표하는 게 정통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그 엘리트 계층에 네. 좀 점잖아 보이는 척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척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말만 앞설 뿐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실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부호가 찍히는 사람이었다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 2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2기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정치 기득권화 됐었잖아요. 기득권 엘리트 정치 부자 정당들 둘 다 그렇죠. 뭐 차이 없이 이런 거가 있었죠. 네. 일단 거기에 균열을 일으킨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정치 아웃사이더로. 여러분 봐라. 당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펴줬던 사람들이 지들끼리 먹고 산다. 당신들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뽑아라라고 해서 일개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다시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정신 차린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 정당과 다릅니다. 차별화시키는 부분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결국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트럼프를 허용했는지에 네. 대한 뼈저린 반성 자체가 민주당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맘다니의 어떤 등장이 네. 정말 골수 민주당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어라는 것을 얘기한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쿠오모 그 전직 시장을 눌러버렸으니까 더더욱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과연 정신을 차릴까 저는 의문부호인 게 네. 지금 그 민주당의 소위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 맘다니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고 또 쿠오모는 난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또 무소속으로 나오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이러면은 와, 민주당 이거 안 당원들 되는데. 입장에서는 아직 네.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나와가지고 근사하게 그럴 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성 정치의 문법으로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 민주당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 언론 보면은 민주당은 없어요. 네. 공화당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어디 가셨나 싶은데 굉장히 무력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첫 번째 시간 세계와 K였고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